목, 어깨, 등, 가슴, 허리 등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은 분들이 통증 부위를 각각씩 치료를 받다가 의사분들께서 이게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3차 병원에 가셔서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섬유근육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목, 어깨, 등, 가슴, 허리 등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은 분들이 통증 부위를 각각씩 치료를 받다가 의사분들께서 이게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3차 병원에 가셔서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섬유근육통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통증에 대한 지각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질환의 환자분들은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 대사가 감소되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 감소 및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일단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극심한 피로감이나 전신근육통, 전신관절통, 욱신거림, 뻣뻣함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또한 무기력감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상 이렇게 호소해도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편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MRI, 근전도 검사 등 정밀 진단을 시행을 해도 구조적으로는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 환자분께서 나는 왜 아프지?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울감이나 불안, 그리고 건강염려증까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30% 정도에서 정신과적인 질환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존 통증을 진료하는 병원에서 일반 환자보다 통증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호전이 더딜 경우에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아보라고 트랜스퍼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런 증상들은 수치검사나 영상진단 검사로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에 가면 몇 가지 문항들을 체크하게 하고 통증 포인트가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될 때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 섬유근육통은 논란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남자의 0.5%, 여자의 3.4% 정도의 비율로 대략 300만에서 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섬유근육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만성 통증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인대나 건, 뼈, 근육 등의 손상으로 유해 자극의 전달입니다. 발목을 삐게 되면 인대와 그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서 분비하는 물질 중에 산성 물질이 통증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주변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그쪽에 압박이나 충격이 오지 못하도록 말초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둘째 과정은 중추신경계가 민감해지고 통증이 오래되면 척수 두께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척수 두께가 두꺼워지면 척수 레벨에서 일어나는 반사작용이 강도가 세져서 더 민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은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형성이나 행동 제한을 걸게 됩니다. 보통 통증이 있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며 행동을 제한하면서 보상체계를 만들게 되죠.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플 때 구부리면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부리는 걸 피하게 되고 대신에 무릎을 굽히면서 숙이는 동작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 통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이 과정이 남들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통증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되고 관절 범위 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섬유근육통의 환자분들은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가 의심되기도 하며 정신적인 요소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아미트리프탈린이나 사이클로벤자프린이 가장 높은 근거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정신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이 약물은 우울증에 사용되는 삼환계 항우울제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입이 마른다든지 부종, 변비, 체중 증가, 집중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되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고 나서 리리카나 신발타, 뉴론틴이 섬유근육통에 많이 처방되면 스테로이드인 소론도 정도가 처방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소론도를 드시면 초반에는 증상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복용이 길어지면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다 보니 살이 찌고 골다공증의 가능성과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 얼굴이 붓는 문페이스 증상과 푸싱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약으로 관리를 하다가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 다른 치료들을 알아보는데요. 실제 몇몇 의사분들은 환자분들에게 한의치료를 병행하시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는 섬유근육통 환자분에게 침치료와 추나치료, 한약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에 침시술이 도움이 된다는 해외 논문이 나와 있고 실제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께서는 완전한 감소는 아니지만 통증의 빈도나 강도는 많이 주는 단계에서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침치료의 장점은 불편한 부위를 별다른 부작용 없이 한번 내원 시에 모두 치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범위가 너무 넓다면 나눠서 치료를 해야겠죠. 아까 만성 통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약 중에서는 세로토닌, 가바와 같은 통증 억제 물질의 비슷한 기전을 담당하는 한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쓰신 글들을 보면 결국엔 약이나 치료 등은 개개인마다 반응의 차이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료는 끊으면서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영양제로 대체를 하거나 운동 등을 통해 낮은 통증의 레벨에서 유지를 하게 되죠.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치료에 있어서는 의료인의 존재 이유는 환자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변 분들의 심리적인 지지도 중요하므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체 왜 아픈 거야? 멀쩡해 보이는데 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환자분 본인들도 좌절이나 불안감에 쌓여 있을수록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대체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통증에 대한 반응들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민감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힘드실 때는 병원과 한의원의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통증을 케어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전에 댓글에서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의사분께서도 이 증상들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지는 않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헬랩이었습니다.